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 세계의 흐름,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전 세계 흐름과 그다음에 이제 동양 리더십의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백과 가운데에서 유가와 법가의 주요 내용들, 한비자, 순자 이 사람들의 이제 리더십과 관계되어 있는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 침전되어 있는, 가라앉아 있는 이런 제자백가들의 사상이 현대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가의 대표 선수로 순자를 좀 부각을 시켜봤습니다. 지금까지 순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제자백가의 대부분의 정치적 주장이나 그 다음에 사상들이 개인 위주였는데 순자 때 들어오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 집단과의 관계 문제, 사회와의 관계 문제로 확대되기 때문에 순자의 이론이, 사상이 대단히 주목해 볼 만한 사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양사회에 늘 지배해왔던 통치자들의 이데올로기로 항상 유가와 법가가 공존해왔다는 거죠. 겉으로는 늘 유가의 인의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 통치 수단은 아주 잔인한 법가의 수단을 가지고 통치 질서나 권력을 유지해왔다라는 점, 이걸 이제 외유내법이라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겉은 유가고 안은 법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극에 보면은 아주 맨날 공자맹자 얘기하고 입으로는 중력을 얘기하고 하면서도 정쟁이 일어나면은 상대편을 아주 잔혹하게 고문하고, 그죠? 죽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이제 통찰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 드라마가 좀 곤혹스럽죠. 공자를 앞세우고 인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처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늘 딜레마였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아니고 뿌리 깊게 출발부터가 그랬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유가를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즉 유교로 확정을 하면서 2000년 전에 확정을 하면서도 그 유가의 기본적인 모습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서는 아주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호수 위에 떠 있는 오리가 겉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우아하게, 그죠, 둥 떠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밑에는 발이 얼마나 많이, 그죠, 물장구질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똑같다라는 거죠. 동양사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고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치자들이 대놓고 우리는 이렇다라고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는 겉으로는 인의를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잔혹하게 법으로 할란다, 이런 얘기를 못 하죠. 이게 대단히 이제 위선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조금만 그 겉을 드러내면은 그 법과의 모습이 보인다. 외유내법은 동양사회에 지금까지 권력과 통치와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질서를 지켜나가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다, 코어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유가나 법가에서 추출되는 리더로서의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질론에 관한 문제를 순자하고 한비자 이론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리더십 20단계라고 제가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실제로는 단계가 아니고 전방위적입니다. 이게 한층 한층 밟아서 제일 20층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20개가 모두 한꺼번에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제로 단계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고 뭐가 가장 기본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단계라고 제목을 처음에 정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강의는 이미
글로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출판사하고 계약도 했는데 출판사에서 어제 교정지가 왔습니다. 첫 교정지가. 그러면서 계속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고 이제 세 번째 강의도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결론보다 다른 제목이 없을까 아주 고민을 하다가 리더의 힘 20 뭐 이렇게 한번 이제 제목을 붙여봤어요. 이제 좀 이따가 1단계부터 하나부터 첫 번째 부터 20개를 쭉 일하는데 부제목으로 전부 다 제가 힘을 붙여봤어요. 뒤에다가 그래서 제목이 지금 현재 접근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힘자가 들어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20개가 전방위적으로 때로는 거의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논리다라는 거.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5,000년 동안 중국에서 내려오는 사례들이죠. 이제. 사실은 역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사회과학하거나 또는 그 복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꼭 논문을 쓰게 되면 이제 뭐 정량 분석을 하냐, 정성 분석을 하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수적인 분석, 통계치를 가지고 수적으로 분석할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역사에서는 사실은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뭐 계량사학이라고 해가지고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할 때부터 통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통계라는 게 무슨 뭐 복잡하게 방정식 하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더하고 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숫자를 전부 다 헤아려서 초등학교 학생이 산수하듯이 신라 왕이 총 몇 명이나 있었는가 이런 거죠. 조선시대 때 왕이 총 몇 명이나 있었고 중국은 제왕들이 5,000년 동안 어느 정도 있었는가라는 그 통계를 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숫자를 가지고 재미난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궁금하시지 않아요? 그죠? 역대 제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을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오래 산 제왕들이 나오고 가장 단명한 제왕도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임금자리에는 얼마나 오래 있었을까? 이제 이런 거죠. 평균 재위. 세 번째, 사망 원인은 뭘까? 자연살까? 아니면은 독살 당했느냐? 아니면은 나라가 망해서 죽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망 원인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통계죠. 근데 굉장히 재미난 것들이 추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역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소홀히 해와서 그렇지 실제로 통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내보면은 재미난 것들을 많이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는 제가 현자들의 평생공부법이라고 하는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중국의 유명한 명인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독서법이죠. 공부법입니다. 저 공자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모택동까지 이제 쭉 추려봤어요. 그러면서 인명사전을 통해가지고 책을 좋아했던 소위 얘기하는 책벌레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쭉 추려가지고 생물 연도를 쭉 찾아봤죠. 그러니까 수명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또는 전체적으로 유명한 지식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평균 수명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재밌게도 평균 수명이 한 10년은 길어요. 책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생활 자체가 건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늘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도 하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공부 좋아하고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기도 했다라는 또 재미난 통계도 나옵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제왕들, 왕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명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평균 수치가 뭐냐 그러면은 20 내지 30살 무렵에 임금 자리에 올라서 20년 내지 30년 정도 재위하다가 60 이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다 명군들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임금 자리 못 올라가는 게 왕조 체제인데, 그죠? 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걸 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왕조 체제에서 특히 평균 수명이 오늘날보다 현저하게 짧았던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의
자연이 가져다주는 수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당태종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당태종 같은 인물은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어요.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난 리더십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신하들을 괜히 화가 나가서 죽이거나, 모함해서 반역으로 몰아서 죽이거나 이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한 단계 심화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부여한 수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죠. 왕조 체제에 있어서 명군으로 평가를 받기까지는,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세종대왕도 그랬고요. 종조대왕도 그랬어요. 오래 앉아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말년에 들어와가지고 문제점들을 많이 표출을 하더라는 거죠. 그게 아무래도 인간의 판단력이라든지, 그죠, 이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노세와 이런 부분들은 나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대 리더하고 연결을 시켜보면은 리더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기의 진퇴 문제를 현명하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찰력을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재미난 결론들을 많이 끌어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0단계이긴 합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방위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에서 가장 내가 뭐가 부족한가라는 부분들을 골라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의 리더십을 단련할 수도 있는 항목들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진도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리더십의 항목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제 강좌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핵심 가운데 주제가 뭐냐면, 이제는 모두가 다 리더가 되는 세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인 리더십의 항목으로서의 20개가 역시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그것이 곧 한 인간의 고귀함을 강화시켜주는, 리더로 얘기하면 리더십의 힘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힘이라는 얘기를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 강의 들으시면서 참고할 책은 이 책이 지금 현재 가장 읽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 유튜브 김영수의 좀 알자 중국 유튜브에 보면은 리더십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사마천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옛날 사람들이 공부하는 방법 이런 데에 대한 영상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으니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20개 항목이 이렇게 도표로, 이게 지금 리모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요. 20개 항목이 이렇게 도표로 원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질론부터 시작해가지고 관계론, 조직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봅니다. 저 자질론의 제일 왼쪽에 있는 명기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 시관까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20개 항목들에 대한 의미가 뭐며, 그 다음에 방법, 그 다음에 사례, 그 다음에 요 컨셉이, 요 단어가 주는 계시, 교훈이죠. 계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게 되면은 리더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냐, 또 내 조직에는 어떤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요 도표에 눈으로 하나 넣어 두시면 좋겠고요. 그 전에 요 20개의 항목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리더십 심화를 위한 기본 지식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게 표인데, 모든 조직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뭐 가정을 조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만은, 너무 뭐 드라이하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두 사람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조직입니다. 인간은 둘 이상만 만나면은
우열이 생기고 그다음에 리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끌고 나가는 리더가 되고 또 한 사람은 팔로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든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장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게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 차이의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도 적어도 부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3명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자 조직이 되는 거죠. 좀 이따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만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가정이 있으면 부가 있고 모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우리의 가부장적인 논리에 따르면 아버지가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장남이면 가문까지도, 그죠? 네. 우리 집안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가문까지도 책임을 지는 막강한 책임과 그리고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한 집안에서 지금까지. 요즘 아버지란 얘기가 아니고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99%는 전부 다 본 건 왕조시대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 가정이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는 그죠? 순종해야죠. 살아서는 남편한테 순종해야 되고 죽으면은 자식한테 순종해야 됩니다. 옛날에 뭐 가치관이 그랬으니까요. 자녀는 복종이죠. 이런 관계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관계는 왕조체제의 국가하고 똑같습니다. 잘 보시면 나라 국자에다 집가자가 있잖아요. 왕조체제의 왕을 계승하는 최고 통치자가 다 한 집안의 가장이잖아요. 이씨, 왕씨, 경주김씨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입니다. 전통적인 동양사상은 나라가 곧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이었다. 그래서 국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요 3가지. 왕조체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제왕이 있고 국가가 있고 왕조죠. 그죠? 이 사람은 군림하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중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하늘 아래에 천자 땅이 아닌 땅이 없고 하늘 아래 천자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과 인민들을 백성들을 모두 다 거느리는 주인이 천자였죠. 그게 왕조체제의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왕이 나라를 형성하고 이걸 이제 왕조라고 부르죠. 그죠? 그 시스템을 가지고 군림을 했죠. 그리고 그 밑에서는 통치를 원활하기 위한 관료를 만들어내죠. 혼자 못 다스리니까 업무를 분장해서 관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관료들이 곧 지배층이죠. 조선시대로 얘기하는 양반이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에는 두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한쪽은 평민이 있고 또 하나는 노비들이 있죠. 가장 천하신 분으로 노비가 있습니다. 이게 노비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가장 최근에까지 노비제를 유지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의 노비를 유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통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조선시대 때 노비의 숫자가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 지난주에도 또 제가 종목법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노비면은 아버지가 뭐 세상에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소용없다고 다 노비였다는 거죠. 그 종목법으로 노비 숫자를 어마어마하게 확보해가지고 지배계층과 왕가를 먹여 살리는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대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포로라든지 한 나라가 망했다든지 이런 아주 극렬한 변화 속에서 붙잡혀온 사람들이 노비로 충당됐을 뿐이지 자국의 동포들을 법으로 종목법으로 묶어가지고 노비를 그렇게 대량으로 인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만든 케이스는 거의 조선이 거의 유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정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 친일청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친일파 청산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뭐 토착 왜군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번에도 일본이 그 후쿠시마 뭡니까 그 폐기물 그거를 바다로 방류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정말 뻔뻔한 족속들입니다. 거기가 진짜. 예? 그랬더니 세종대학교의 어떤 교수 하나가 그거를 또 두둔하고 나섰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내부죠.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길래 다른 것도 아니고 거기다 오줌물을 흘려버린다 그래도 욕을 해야 될 판인데 방사능 폐기 그거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하는데도 그거를 두둔하고 나서는 지식인들의 도대체 이 내부조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을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친일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늘 말씀을 해왔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왕조체제의 잔재도 완전히 우리가 청산을 못했습니다. 왜? 조선왕조가 개혁이라든지 또는 농민들 또는 민중들의 저항에 따라 가지고 무너져서 민주제도 새로운 체제가 쉽게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걸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왕조체제가 무너질 무렵에 나라를 빼앗겨 버리는 바람에 그게 또 겹쳐버렸어요. 이게 이제 역사의 교집합이라는 겁니다. 역사는 항상 교집합입니다. 과거가 현재의 부분을 상당히 얼마만큼 잠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원 그래프를 두 개 그려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요게 과거고 요쪽이 미래인데 과거가 현재 부분을 많이 잠식하면 잠식할수록 미래 부분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과거사 청산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자기 개인의 과거사도 있고 사회나 집단의 과거사도 있고 집안의 과거사도 있죠. 그런데 늘 개인도 마찬가지다시피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라든지 안 좋았던 일에 평생 얽매여 있으면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못되죠. 그걸 털어야 된다는 얘기죠. 국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사는 식민 일제의 잔재뿐만 아니라 왕조체제의 잔재도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겹쳐가지고 일어나는 복합적인 구조들이다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왕조체제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가정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자식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렇게 왕하고 관료 지배층과 백성들로 바꿔놓으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조직입니다. 조직은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있으면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펄슨, 인재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조직을 움직여 나가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의 세 요소가 비중에 따라서 어떤 쪽이 비중을 크게 차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게 재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조직 한가운데 리더가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리더 중심으로 돌아간다. 내세우는 가치는 진부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재들은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시스템은 경직되어 있는 조직. 이게 이제 우리나라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비중을 차지할 겁니다. 모든 게 전부 다 리더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인재가 좋은 견해를 제기를 해도 리더가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그냥 세상 없는 좋은 견해라도 그냥 묵살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재들은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리더 중심의 조직 구조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 조직을 뭐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냐 그러면 독단형 조직의 구조도라는 거죠. 오래 못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성과를 올릴 수 있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현대 조직에 있어서는 이런 조직은 필패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은요. 시스템이 항상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조직. 이게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다 시스템으로 모든 걸 다 움직이려고. 역사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나라가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인 진나라입니다. 진나라는 여기 플러스 진시황 땅이 가운데 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단형에다가
비인간형 조직이 합쳐진 모습이 진나라입니다. 진시황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에 모든 걸 전부 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돌리려고 했어요. 사람을 못 믿는 거죠.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면은 진시황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2시간이 넘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진시황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시황이 왜 인간을 불신하게 됐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런 구조입니다. 모든 게 전부 다 시스템이야. 그러면 인재는 경직됩니다. 그리고 가치는 무모한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리더는 안일해집니다. 그냥 내버려 시스템이다. 야 그건 다 법대로 해. 야 그건 사규에 회사의 규정이 다 있잖아. 야 그건 그렇게 시스템 잘 만들어놨는데 뭘 그게 문제야. 그냥 그것대로 따라가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비인간형이 됩니다. 예, 인간과의 관계나 이런 접촉 부분들이 삭막해지는 거죠. 예, 삭막해집니다. 그 다음은 인재가 딱 중간에 중심에 자리 잡는 구조입니다. 인재가 중간에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엘리트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움직여버려요. 그런 경우에는 가치는 무시됩니다. 왜? 잘난 놈들이 중간에 득실거리거든. 다 지잘났다고 큰소리 치는 놈들이 이 가운데 있어요. 핵심이야. 그 리더는 방관하는 거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종속됩니다. 왜? 요 인재들이라고 하는 요 엘리트들은 시스템 같은 건 믿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가 산으로 가죠. 그래서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조직은 요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역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형은 역사적으로서는 관포지교를 제가 늘 염두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제나라가 춘추 초기 때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관중과 포숙이라고 하는 두 걸출한 뛰어난 인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인재가 서로 경쟁을 하거나 다투었더라면은 제나라가 그렇게 성장을 못했죠. 여기에는 포숙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말 담대한 양보가 작용을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돌아올 재상 자리를 능력이 뛰어난 관중에게 양보를 합니다. 리더인 제나라 황공을 설득을 해서 저한테 주시기로 한 재상 자리를 관중에게 주십시오. 왜? 관중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모든 방면에서 전부 다 뛰어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관중의 능력을 리더한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황공이라는 사람은 관중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관중이 활을 쏴가지고 황공을 죽이려고 한 적이 있어요. 화살이 다행히 허리띠에 가서 맞는 바람에 간신히 살았거든요. 그런데 포숙이 나서가지고 황공을 설득을 해서 관중을 살려주는 것과 동시에 관중에게 재상자리를 양보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람직한 리더와 그죠 동료 관계, 처음에 프렌드십으로 시작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나중에 펠로우십으로 동료 관계로, 근데 기꺼이 포숙이 관중 밑으로 들어가죠. 여기 펠로우십이죠. 우리나라 조직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 그러면 펠로우십입니다. 안 따라준다는 거죠. 항상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이제 뒷담화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 조직은요. 그래서 뭔가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항상 다른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꾸 일이 틀어지고 바뀌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게 팔로우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관포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포숙의 팔로우십이라고 항상 주장합니다. 이 위대한 양보가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느냐 그러면요. 제나라를 그 당시 최고 강대국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나라로 보면 그렇고요. 두 번째 제나라 백성들을 전부 다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관중의 능력으로. 관중은
270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그 유일무이한 최고의 경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던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절을 한다. 의식주기 지예절, 창고가 가득 차야지 명예와 치욕을 한다. 이 관중이 한 말입니다. 2700년 전에. 즉 경제적 기초가, 즉 물질적 생활의 기반이 도덕과 예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사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물사관입니다. 유물주의 사관이에요. 그런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죠. 이때는 유물주의가 뭐가 없어요. 2700년 전에 무슨 유물주의가 있어요. 그죠? 2700년 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원전 7세기 사람, 8세기에서 7세기 넘어갈 때 사람입니다. 근데 관중은 대부분의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절을 한다. 사람이. 그리고 내 통장에 잔고가 꽉 차 있어야지 명예와 치욕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창고가 꽉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국가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그리고 백성이 그러해야만이 국가에 적극적으로 충성하고, 그죠? 세금 내고 해서 나라도 부유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부민부국을 처음으로 내세운 사람입니다. 관중이라는 사람이.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맨날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게 뭐냐면 부국강병이잖아요. 부국강병. 그거 아니더라고요. 부민이 먼저답니다. 백성들이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에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핫 이슈 가운데 하나가 기본소득 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 준다고 했을 때 논쟁 벌어지고, 그 다음에 기초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한 시간당 받는 노동력에 대한 대가가 얼마냐, 이런 거, 시급이 얼마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싸우고, 언론에서 왜곡 보도하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거 난리 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최소한의 자기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적 기반이 없으면은 국가의 정책이나 국가가 뭘 시행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따라주질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못 사는데 누가 그걸 따라주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부분을 누가 정확하게 지적했냐 그러면 맹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습니다. 맹자의 유명한 항산항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산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항자는 우리가 지속한다, 오래 간다, 그죠? 예. 영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항산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필요하면 영원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나, 그 다음에 일정한 재산을 얘기해요. 산자는 재산입니다. 항산, 그게 있어야만이 항심이 있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뭐냐? 국가에 세금을 내거나 국가의 군대의 의무를 군인으로 나가거나 하는 그런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항심이에요. 2300년 전에 맹자도 기본소득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그게 기본소득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싸운다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철학이 여전히 빈곤하다는 거죠. 공자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다. 골고루 다 나눠지면은 가난 같은 거 그거 가지고 불만 터뜨리고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데에서 항상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거죠.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은데도 가난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상대적인 거죠. 근데 이게 고르게 분배가 되면 실제로는 가난한데도 가난하다고 못 느끼는 거죠. 왜? 다 똑같으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공산주의인가? 그죠? 실제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2014년인가 어디 회의에서 이 대목을 인용한 적도 있습니다. 공자의 이 말씀은. 우리는 아직까지 중국 사회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르게 분배되지 못하는 걸 걱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파이를 키워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동양 사회에 있어서 아마 저는
조선시대 때 학자들의 책들이나 이런 걸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해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한 주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방식대로, 그죠? 우리 국민들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그런 논의들을 깊이 있게 진행하지 않고 정치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무슨 뭐 기본소득 얘기하면은 뭐 빨갱이냐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죠.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은 거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라는 거죠. 먹고 입는 게 넉넉해야지 예의를 알게 되고, 예의 염치, 이것도 이제 그 관중이 한 말입니다. 예의 염치는 중국말로 사유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기틀이 되는 거죠. 예의 염치라는 게. 근데 이 예의 염치가 사회의 기풍으로 형성이 되려면 백성이 잘 살아야 된다. 뭐 예의 염치가 사회 기풍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요, 교육이 맥힙니다. 교화가 맥히죠. 정책이 맥힙니다. 거기 뭐 좌우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국민들, 자기네 나라 백성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걱정 안 하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이념하고 무슨 상관이며 사상하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아무튼 이 기본적인 조직 구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사례를 남겨놓은 것은 관중과 포수과 제나라 황공이 보여준 요 세 사람의 컨비네이션이 부민부국을 이뤘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 그러면 관중은 제나라 황공보다 잘 살았답니다. 사치스럽게.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백성들 어느 누구도 관중을 비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왜? 자격이 있으니까. 백성들은 그만큼 부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중은 자격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서 역사적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의 조직 내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요, 중심에다가 리더도 아니고 인재도 아니고 시스템도 아니고 가치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한때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브랜드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과 한 조직의 가장 중요한 상징과 표상은 리더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 리더와 그 조직원들, 인재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회사의 브랜드십이 곧 회사의 자산이고 생명이고 리더십을 대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십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때 크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시들해지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필요하죠. 그게 뭡니까? 오늘로 쉽게 얘기하면 기업의 이미지라는 거죠. 요즘 뭐 더 그런 부분들이 강화됐죠. 자기 회사의 모델이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조금만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퇴출이잖아요. 바로 내리잖아요. 광고들을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로 벌어지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중심에 가치나 브랜드를 놓게 되면은 리더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과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인재는 능동적이고,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조직의 구조는 이런 모습이고, 그것이 곧 경쟁력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바람직하고 훌륭한 조직의 3원칙. 첫째, 리더의 개입은 작고 적을수록. 둘째, 시스템은 간결하고 분명할수록. 셋째, 인재는 자유로울수록. 이런 모토를 가지고 조직과 기업을 이끈다면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21세기 그리고 22세기 앞으로 경쟁력을 갖춘 그런 조직과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20가지 리더십 항목, 전방위 리더십 항목, 리더의 힘이 되는 20가지 항목을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테 간단하게 조직의 문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역사적인 사례가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 사례 속의 리더와 그 다음에 그 사례에 해당되는 인재와 그 당시의 왕조의 시스템들,
이런 부분들을 연계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 20가지 항목 가운데에서 자질론부터 출발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질론 가운데에서도 명기라고 하는 요 두 글자, 요 한 항목만 소개하면 오늘의 강의는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왜?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도입부로서 이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9개는 남은 6시간 동안 되게 한 주에 한 3개 내지 4개씩 하면은 대체로 저희가 긴 이 강좌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질론의 첫 강좌의 핵심 주제로 쇠를 때리려면 망치가 단단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여러분들 속담이나 격언이나 명언을 듣고 나면은 콜럼버스 달걀입니다, 그죠? 예. 당연한데 멋있게 들리는 게 있죠, 그죠? 예. 쇠를 때리려면 망치가 단단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안 하면은 멋있어 보이죠, 그죠? 내가 못했습니다. 못하면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제 명기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나 자신을 밝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밝을 명자에다 몸기자예요. 내 몸과 내 마음을 환하게 밝게 만드는 걸 명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양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자질론의 첫 번째 들어가는 건데, 이 자기 자신이 밝아야만이, 자기 자신이 투명해야만이 남들을 이끌어가거나 남들한테 뭔가를 설득하거나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권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껌껌하고 내가 모자라고 내가 뭔가 은큼하게 뭘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고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밝을 명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래서 쇠를 때리려면 망치가 단단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춘추시대 때 유명한 정치가였던 정나라의 자산이라는 사람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항상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데, 나는 공부한다면 벼슬 한다고 들었지 벼슬 한다면 공부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하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딱 어울리는 이야기죠. 그죠? 예. 이게 인간이 되지 못하고 권력과 부를 가지다 보니까 나쁜 짓을 저지르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그 나쁜 짓을 비호하고 감추고, 그죠? 예. 그런단 말이죠. 사람이 된 다음에 벼슬을 해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않죠. 왜? 아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인간이 못된 상태에서 권력과 부를 가지게 되면은 나쁜 짓을 하면 이 권력과 부를 가지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권력과 부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나쁜 짓이, 이게 어느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직자들이나 공직에 출마하려고 하는 정치가들이나 사회지도층들의 비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집안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자식을 둬서 죄송합니다 라든지, 내가 이런 아들을, 내가 이런 아버지를 둬서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라든지,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죠? 예, 더 비유하면 비유하고 들어갔지, 더 변명하고 더 감싸고 들어가지,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사람이 덜 된, 인간이 안 된 쪽에서 권력과 부를 장악하게 되면요, 자기 자식, 자기 와이프, 자기 남편, 자기 부모들까지, 물론 그 부모한테서 받은 거겠지만 죄다 다 물이 든다는 거죠. 총체적으로 같이 가버린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장된 모 시장의 부인이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남편은 순수하고 정직해서 정치인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뭡니까? 그거를 기자라는 놈들이 받아 쓰고 있어요. 왜?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보세요. 첫 번째, 내 남편은
순수하고 정직해서 정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정치가들은 순수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들이라고 전제가 깔려있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나쁜 놈이란 얘기잖아요. 어? 원래는 순수하고 정직했는데 정치하면서 나빠졌다는 얘기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뭐 말이 지켜벽다본지 그거를 대문짝만하게 써줍니다. 언론인들이. 이것들도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죠. 예. 그런 말은 바로 그 앞에서 반박해버리면 깽깽이잖아요.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모든 구조, 우리가 조직 계속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의 출발점은 다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 정자산의 저 말은 항상 제가 가슴속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8주 동안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이야기의 모든 부분들 사례들은 다 중국 사례들입니다.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중국은 언제나 나의 위대함의 기준이다. 한나라 그 이상으로 위대한 문화와 무한한 지혜를 지닌 위대한 나라다라고 하는 중국에 대한 극찬을 남긴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부분들을 드러내고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중국이 남겨놓은 업적을 놓고 보면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문학적으로 많은 영감과 통찰력과 지혜를 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황께서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동양 특히 5천년 역사의 중국식 리더십에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 보도되고 있는 중국에 관한 뉴스 가운데 80% 이상은 여러분들 가짜 아니면은 과장 뉴스 아니면 편견에 치우친 뉴스라는 점도 아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이제 지금 제대로 의식 박힌 분으로서 언론 믿는다 그러면 이제 이제 바보예요. 이제 한국 언론이 그만큼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출발점은 어제 4월 16일 세월호 7주기였지 않습니까? 세월호 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언론이 본색을 진짜 정말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언론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나락으로 이제 추락했고 타락했습니다. 이건 이제는 자체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정화가 안 됩니다. 뭐 강력한 처벌법을 가지고 강제적으로도 개혁을 시켜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이 언론인들이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뉴스를 양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이 언론이 살아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 조금만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 20개의 항목을 자질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관계론, 조직, 관계론은 리더의 자질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들에게 내가 어떤 형태로든지 내 마음을 보여줄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돼서 나온 결과와 성과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할 것인가가 조직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시관, 과거, 고적, 포양, 장상, 경벌, 엄지까지 전부 다 상벌입니다. 그래서 리더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그 자질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직원들에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베풀 것이며, 여기 보시면 수혜, 예조, 문병, 조율, 적대, 청거, 송구, 양현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이게 전부 다 리더의 리더십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 앞쪽에 주로 대부분 다 뭐냐 그러면 개인이 갖춰야 될 자질이에요. 명기 같은 경우는 나 자신을 밝게 만들어라, 나 자신을 투명하게 하라는 건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리더십이죠. 그게 갖추어지면 이제는 관계론 쪽으로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조직원들과의 단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원들과의 상호 합심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결과를 점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자질론 관계론 조직론으로 조금 진부한 표현으로 제가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예. 마땅한 저도 마땅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조직을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실천 덕목이자 이게 20개의 키워드가 곧 리더의 힘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그 의미와 실천 사례와 방법과 계시와 그 다음에 공부하시라고 여러분들 관련된 명언 명구까지 그런 순서대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강남 원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리기를 그 단톡방 하나 만드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막 적고 계시고 막 사진 찍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단톡방 만들어 놓으면 제가 거기다가 PDF를 올려드릴 테니까 가져다 가서 직접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습니다. 명기는 자신을 투명하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라고 하는 제가 타이틀을 붙여봤고요. 위공은 뭐냐 그러면 공을 미루다 라는 뜻입니다. 위자는 맡기다 미루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을 세우면은 그 공을 줘란 얘기예요. 이 위공에 관해서 제가 그 신문에다가 한번 글을 썼더니, 지방신문에 제가 있는 영광에서 글을 한번 썼더니, 글을 여러 편을 썼는데 요 위공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제일 세게 왔어요. 독자들 반응이. 왜 그러냐, 일은 쭈그라고 우리가 하는데 맨날 상은 위에서 받는다 그러죠. 네?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상 받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이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다 하고 상은 째다 맨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그 반대입니다. 일을 하고 공을 세운 사람한테 상을 주고 공을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위공을 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고 빠졌네요. 그죠?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다. 안 그렇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표창장으로 내가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당연히 내가 저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상을 받을 수 있구나 해서 열심히 하죠. 세네요. 이 위공에 반대되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남공이라고 합니다. 공을 내가 끌어안는다. 내가 차지한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납관이 있습니다. 납관은 직언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납자는 용납한다, 수용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명나라 때 방효유라고 하는 유명한 꼬장꼬장한 인물이 명나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조카를 내쫓고 황제가 된 영락제 주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나라 황제한테 한 말입니다. 흥하는 리더는 남이 말해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망하는 리더는 남이 행여 무슨 말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참 옛날 사람들 참 잘하죠, 그죠? 예. 흥하는 조직이나 흥하는 조직의 리더는 혹시나 누가 나한테 직원 좋은 충고 같은 거 안 하면 어쩌나 라고 걱정한다는 거죠. 근데 망조가 되는 리더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걱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석원은요, 석자는 푼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해석한다 할 때 저 석자를 쓰죠. 그 다음에 석방한다, 죄수를 풀어줄 때 석방할 때 석자를 쓰잖아요. 푼다는 게 원자는 원한이죠. 그러니까 맺혀 있는 감정이나 원한을 푸는 겁니다. 리더가 굉장히 어렵죠. 동양에 있어서는 한국 사람도 화해 같은 거 잘 못하잖아요. 그죠? 보면은 중국 사람도 화해 같은 거 잘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잘 안 싸웁니다. 왜? 한번 싸우면 거기 왼수가 되거든요. 중국 속담에 유명한 속담들 많잖아요. 그죠? 은혜와 원수에 관한 속담 보면은 군자복수 10년 뒤라도 늦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더 심한 속담은 은혜하고 원수는 대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이런 거죠. 그만큼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이거는 이제
동양사회에서 내려오는 특유의 이제 복수관입니다. 복수관입니다. 이 복수관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법 복수라고 해서 집안 복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집안이 그 자식이 끝까지 복수하는 거죠. 이걸 종법 복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 복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 춘추 전국 시대로 넘어올 때쯤 되면은 개인과 개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 열정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예요.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주로 무협 영화에 많이 나오는 소재입니다. 중국 영화에. 요 두 가지 복수가 원래 전형적인 동양 사회의 복수 형태였어요. 이 복수의 형태를 제3의 차원으로 한 차원 높이 승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사마천입니다. 뭘로 복수? 부수. 글로 복수합니다. 사마천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그죠? 예. 사형 선고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성기를 자르는 어마어마한 비통한 개인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울분이 얼마나 많이 맺혔겠습니까? 얼마나 원한이 맺혔겠어요? 자기한테 이런 수모를 가한 사람은. 근데 칼 들고 가서 복수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시대는 그 시대도 아니고 한나라 때 들어오면은 종법 복수나 살인 복수 같은 건 이미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마천이 있을 때 19살 때 만났던 곽해라고 하는 유협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살인 복수해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유협.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조직폭력배 두목 같은 인간들인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렵고 힘없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유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신해서 복수를 해주는 거 이런 걸 이제 살인 복수라고 합니다. 요게 사마천 당대에 오면은 정부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치외법권지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뭐가 남아있어요? 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법에 호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있는 유력 인사를 찾아가서 한마디 하면 해결해 준다. 영광은 꽤 많던데 화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은 꽤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서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죠. 요게 유협입니다. 좋은 말로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분까지 가다 보니까 이 유협들이 뭘로 바뀌냐 양아치로 바뀌어서 그렇지 원래 형태가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유협이라는 존재가 치외법권지대의 위험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완전히 씨를 말려버립니다. 근데 사마천이 19살 때 유협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곽해를 만난 적이 있어요. 이 곽해한테 인상을 받아가지고 사마천이 유협 열전을 남기거든요. 사마천 기질 가운데서도 이 유협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을 남겼겠죠. 그죠? 그런데 사마천은 그런 자기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니까 복수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붓으로 복수를 합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죠?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전부 다,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과거 사례 속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사람을 뜨끔뜨끔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런 복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문화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차원이 달라졌죠. 이 사마천이 남겨놓은 이 문화 복수는 그 이후로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서양 속담만 알고 있죠. 그죠?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펜이 칼보다 강하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보여준 사람은 2100년 전에 사마천이 원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서권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 원한을 푸는 게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동양 리더십 가운데 이 서권의 리더십이 굉장히 큰 감화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 다섯 번째, 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을 끌어안는다는 뜻입니다. 누가 끌어안아요? 리더가. 이건 전부 다 리더십 항목입니다.
아랫사람이 잘못한 부분을 내가 끌어안는다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아랫사람의 실수나 작은 잘못을 미루지 않고 내가 끌어안는 거죠. 그러면 반대말은 뭐겠어요? 위가죠. 저기 위공처럼 이거죠. 이제 잘못을 미루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엔 6번째, 신범. 자기 몸을 모범으로 삼아라. 모범으로 보여줘라. 이게 솔선수범입니다. 마음에 앞서 내 몸, 내 행동이 표본임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자질론 6개와 양현, 유능한 사람에게 양보한다. 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관포지계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가. 성구, 간절하게 구하되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줄 알아야 된다. 성자는 정성을 다해서 구하라는 거죠. 천거, 이거 추천입니다. 누군가에게 이 사람을 추천하는 거죠. 10번째, 적대. 불을 적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말은 단심이라고 합니다. 단심. 붉을 단자, 마음 심자. 일편단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심장이죠. 자기 마음을 내보이는 겁니다. 심장을 내보인다는 얘기는. 그래서 적대하면은 진심을 담아서 정말 진정으로 마음을 주어서 대우한다라는 뜻입니다. 적대는. 적대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적처럼 생각한다는 얘기 아니고 전혀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문병조율. 이건 뭐 잘 아시죠. 아프면은 문병을 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면 조문하는 겁니다. 문병조율. 이것도 동양 리더십 항목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지금도 동양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항목에 들어가면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날은 어떤 방식으로 문병조율을 적용하고 운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차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존. 극진한 예의를 갖추어 가지고 인재를 존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안 넘어갔네요. 그죠? 양현. 유능한 인재에게 양보한다. 성구. 정성을 다해서 구한다. 천거. 추천한다. 사심없이. 그 다음에 진정한 마음으로 인재를 대우한다. 적대. 그 다음에 문병조율. 아프면은 찾아가보고 세상을 떠나면은 조문하는 문병조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예존. 예를 갖추어서 인재를 존중하는 겁니다. 뭐 인재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이 센 존재인데다가 조금만 기분 나쁘고 수틀리면은 안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저는 뭐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필요로 해가지고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무리해 보십시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고. 수혜. 수혜는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게 이제 그 기념 식수 하잖아요, 우리. 무슨 큰 행사 같은 거 있으면은 기념 식수라고 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라고 하는 식수의 원조가 누구냐 그러면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라는 사람입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스승인 공자 무덤 앞에 외지에 사업차 나갔다가 저 남쪽에서 자라는 나무를 한 그루 가져와서 공자 무덤 앞쪽에 심어요. 그게 식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수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범을 보인다라는 말로 이제 누군가가 모범되는 인물들을 모델로 삼는 거죠. 자기 스스로도 과거 속에 누군가를 모델로 삼아서 정말로 모범이 되는 나무가 되어야 되듯이 조직원들한테도 솔선수범해가지고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로서의 리더십을 키워라. 그런 이야기고요. 세 번째 조직론은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관, 그 자리에 맞는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제 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에 있어서. 과거, 이거는 이제 시험 보는 거죠. 오늘날 고시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고적, 그건 평가입니다. 살필 고자에다가 실적 적자잖아요. 실적을 살피는 겁니다. 일대 실적을 살피려면은 3공의 원칙으로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을 강조를 해드릴 겁니다. 공정, 공개, 공평.
포양은 상 주는 겁니다. 포자는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포, 칭찬한다. 양자는 널리 알린다,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양은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장상, 이건 상을 주는 겁니다. 경벌, 잘못했을 때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은 가볍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같이 동반되어 있냐, 밑에 있는 엄징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엄징은 엄격하게 징벌하는 겁니다. 징벌이라는 건 뭐냐면 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가. 여기 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엄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나면은 벌은 경벌로 가볍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에 총 합쳐가지고 20개의 항목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명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주 남은 동안 나머지 19개를 이제 다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우리 과정입니다. 자, 먼저 명기부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기한테 붙인 부제목은 드러내는 힘입니다. 드러내는 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요게 책으로 이제 우리가 종강할 무렵 되면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오는데 제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더십의 10단계론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뭐 역사로 뭐 어쩌고 저쩌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다가 힘자에 딱 필이 꽂혔습니다. 그래서 힘자를 붙여봤습니다. 리더의 힘 20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아이디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때 드러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냐 그러면 잘난 척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죠, 그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거 이거 이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투명하게 조직원들에게 싹 보여주는 거 이거는 웬만한 수양과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은 쉬운 경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개 항목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는 이유도 이런 걸 겁니다. 그러면 명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실천론, 방법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명기는 내가 밝아야 한다. 곧 리더의 망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쇠를 두드리려면은 망치가 단단해야 되잖아요. 조직을 이끌려면 리더가 단단해야 됩니다. 리더가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밝아야 된다라는 거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설득할 수 있고, 그래야지 끌고 갈 수 있고, 그래야지 조직원들을 두드릴 수 있죠. 쇠를. 이게 안 되면은 쇠를 못 두드리죠. 그러면 명금이나 보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밝아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결단이 분명해야 된다.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리더십 항목 가운데서 가장 많은 주목을 끌고 있고 또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 위임이잖아요. 맡겨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걸 잘못 해석하는 리더들이 꽤 많습니다. 맡기라고 하니까 결정도 맡기고 판단도 맡기고 결단도 맡기고 이거는 리더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명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생각이죠. 그리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단이 전제가 돼야만이 명기가 되는 거죠. 그거 하라고 리더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라고 리더를 뽑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고라파지죠. 그런 부분들은. 위임하라고 해서 그것까지 맡겨버리는 그런 리더들이 꽤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있어서요. 리더가 아니고 엘리트들만 쭉 자기 밑에 있는 참모들만 쫙 거느려가지고 이들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자기는 무사한 일에 빠져있거나 이러면 조직은 산으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뭐합니까? 이런 리더의 특징이 뭐냐면 측근 정치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들을 감시하게 한다.
예? 제일 나쁜 거죠. 가장 안 좋은 게 그겁니다. 예. 나중에 이제 관중이 얘기할 때 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 노자의 저 말이 굉장히 가슴속에 와 닿습니다. 자지자 명이다.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명이다. 밝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 스스로를 아는 사람이 아는 것이 밝음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밝을 명자의 함축된 뜻은요, 밝다, 비추다, 드러내다, 살피다, 깨끗하게 하다, 이루다, 미세한 것을 알아채다, 여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왜? 미세한 걸 알아채는 거 보면 총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총명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그죠? 총명하다고 하면 머리가 좋은 게 아닙니다. 총명하다고 하면 맨날 머리 좋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총자 잘 보시면 귀자가 붙어 있죠. 귀가 밝은 걸 총이라 하고요. 명자는 원래 저 날일자가 아니고 눈목자였습니다. 눈이 밝은 걸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리더로서 백성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잘 헤아릴 줄 아는 것, 잘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서 백성들을 어루만질 줄 아는 리더의 리더십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총명이라는 단어는 중국식 리더십, 동양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기본적인 핵심. 그리고 명은 바로 그런 총명에서 나온 단어다. 그리고 보다, 그 다음에 공개하다,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명기, 그죠? 할 일이 많죠. 굉장히 어려운 경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명과 대척점에 서 있는 부정적인 뜻으로는 암, 당연히 어두울 암자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지러울 낮자, 그 다음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혼자, 그 다음에 탐욕스러울 탐자, 그 다음에 음탕한 음자, 이게 전부 다 명자하고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군주로 얘기하면 명군이 있으면은 요런 짝에다가 군자를 붙이면 되죠. 암군, 그죠? 혼군, 난군, 탐군, 음군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런 명군하고 반대되는 쪽에 리더가 되겠습니다. 명기를 갖추기 위한 기본기. 리더는 자기 자신을 환하게 드러내고, 명기라고 하는 리더십 항목을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책략이 뛰어나야 된다. 아이디어하고 지혜가 많아야 된다. 두 번째, 결단력을 갖춰야 된다. 사리에 밝아야 된다. 역사 공부 많이 해서 흥망성쇠 이치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교하고 치밀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뭐 리더가 무슨 뭐 정교하고 치밀하냐고 이런 얘기 종종 대충 큰 거 할 줄 알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 작은 일을 못하면 큰 일도 못합니다. 동양의 리더들의 리더십을 보게 되면 굉장히 세밀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 가운데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다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취하거나 큰 일을 이루고 나면은 일수 이런 부분들은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아래 사람한테 맡겨버리고, 야, 이건 네가 가라. 이런 거죠. 근데 상대는 정작 리더가 오기를 바라는데, 이제는 리더가 좀 컸다고, 내 기업이 좀 커졌다고, 내 권력이 좀 많아졌다고, 내가 돈이 좀 많다고, 아래 사람을 막 보내, 이제. 이때부터 리더들이 이제 망가지는 케이스. 전환점입니다. 제가 그 기업에서 강의할 때 그 기업의 최고 리더들한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몇 가지 주문을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성공하고 난 다음부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나라 리더들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창업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막 성공 신화해가지고 막 그죠? 사업도 사고 뭐 확장도 하고 크게 성공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주의, 명함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된다. 성공하고 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손을 벌립니다. 무슨 조직에 뭐 다 장 맡아달라, 뭐 맡아달라, 뭐 해달라, 막 그죠? 신나서 막 맞습니다. 그럼 명함 숫자가 막 늘어나죠, 그죠? 이거 금기사 다 챙기지도 못하면서 결국은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다른 거 아니죠. 그러면은 돈을 주면 되죠. 기부를 하면 되는 부분이죠. 근데 그 돈의 대가를 말하는 거야, 리더가.
가서 무슨 자리에 가서 마이크 들고 한마디 하고 싶고 이제 과시하고 싶은 거죠. 내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잘 버티는 리더, 부지런하니까 잘 버티더라고요. 이 단계에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자서전을 쓰면 안 됩니다. 자서전을 쓰면은 거의 대부분 다 망가집니다. 대한민국 자서전 여러분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솔직한 자서전이 있던가요, 그죠? 서양의 그 독설가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서전 뭐라고 평가하냐면 위선과 거짓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책이라고. 네? 자서전 쓴다. 살아생전에 자서전 된다는 거죠. 자기 성공 신화를 막 내죠. 제가 잘 아는, 제가 컨설팅했던 모 피자 회사의 대표께서는 그거를 심지어 중국어로까지 번역을 해서 중국에다가 또 막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죠. 어질고 의리가 있을 것, 염치를 할 것, 진퇴를 분명히 하고 양보할 줄 알 것. 이건 뭐. 그 다음에 심세도시할 줄 알아야 된다. 대세를 잘 살피고 타이밍을 헤아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메가 트렌드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바뀌는가라는 큰 경향을 정확하게 읽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물러날 것이며 어느 시점에 투자할 것이며 지금 이 상황이 안 좋을 경우는 얼른 접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 심세도시에서 나옵니다. 시자하고 세자를 바꾸기도 합니다. 심시도세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충간과 선악을 분간할 줄 알아야 되고 소인배를 멀리하고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직언을 수용하고 아부를 경계하라. 이거 권력 커지면요 여기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그렇거든요. 그죠? 조금 멋있게 표현을 해드리면 이성에 굴복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이게 감성에 휘둘리기 쉬운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에 굴복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성에 굴복하라는 거죠. 분명히 저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인데 내 속에 있는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저놈이 지금 나한테 아첨하는 것 같아. 그러면 물리칠 수 있을 때 그걸 못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에 굴복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양과 예의범절 이 말할 필요도 없고요. 청렴하고 간결하고 공적 가치를 추구하라.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그 다음에 개척 정신과 진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무슨 보수화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 그 나이 들면 당연히 보수화되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좀 진취적이고 개척 정신을 발휘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진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화적 소양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주에 제 강의 가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리더는 지휘하고 통솔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명기의 실천 방법과 사례를 한번 볼게요. 방법이 곧 사례입니다. 그죠? 그 방법을 실천한 사람들 이야기니까 정독, 책 읽어라. 독서입니다. 중국에 제가 이 책을 쓰고 강의를 준비하면서 중국의 어떤 리더십에 관계되는 책을 다 뒤져봐도 처음에 나오는 항목입니다.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의 제왕들 가운데에서 책 많이 읽기로는 당태종이 단연 으뜸이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태조 조광룡 같은 사람은 전쟁터에서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의 세 명의 유명한 황제들이 있죠. 그죠? 청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강희, 옹정, 걸륭. 그 가운데서도 강희제가 가장 공부를 많이 한 황제에 속합니다. 만주족, 이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소양이 대단히 높았던 제왕이고요. 자, 혼자 공부하는 게 독서라면 이제는 공독 대세입니다. 함께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옛날에는 뭐였습니까? 경연이라고 했죠. 그죠? 신하들하고 같이 책 읽고 토론하는 거죠. 경연. 조선시대 때 그 있었죠. 그죠? 다른 말로 경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스터디 그룹이죠. 그죠? 스터디 그룹. 공독하라. 요게 나중에 중국은 이제 제도로 정착화된 게 이제 경연이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경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 다음, 겸청, 두루 들어라. 겸하란 얘기죠. 그죠? 그 다른 말로 하면 두루 들어라. 한 가지만 듣지 말고 두루두루 들어라를 겸청이라고 합니다. 강태종이 위증이라는 신하한테 명군은 어떤 사람이 명군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위증이란 말입니다. 겸청 즉 명이요, 편신 즉 암입니다. 두루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만 믿으면 어두워집니다. 어리석어집니다. 두루두루 들으십시오. 라는 거죠. 두루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저 전설시대 때 요순 때는 뭐가 있었냐면 신문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문고가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궁궐 앞에 세우는 북인 줄 알고 계시지만 그 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조선시대 때가 아니고 요순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할 말이 있으면은 북을 두드리면은 그 예언을 들어줬다라는 거고, 가장 유명한 사례로는요, 한나라 문제라고 하는 명군이, 저는 이 한나라 문제를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꼽습니다. 뭘 했냐 그러면 비방목과 진선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견 수렴 도구를 만듭니다. 비방목이라는 건 뭐냐면 대자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는, 글을 쓸 수 있는 나무를 세워놓는 거죠. 그 다음 진선지정, 좋은 말을 올리는 깃발. 그러니까 좋은 의견을, 대책이나 견해가 있으면 쓸 수 있는 깃발을 만들어놨어요. 세워놨어요. 궁궐에다.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긍정과 부정의 롤 모델들을 찾아서 긍정적인 모델은 따라서 배우고 부정적인 모델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를 근신하라. 그런 얘기. 명기의 효과와 경계. 효과는 아랫사람의 복종을 이끌어냅니다. 리더가 밝고 투명한데 아랫사람이 안 따르겠어요. 그죠? 간단하게 덕 내향이라고 합니다. 리더가 덕을 보이면은 곧 아랫사람이 항복한다. 따른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치의 큰 원칙을 실행시킬 수 있다. 큰 원칙이죠. 이게 뭐냐면 군명신직입니다. 군주가, 리더가 밝으면은 신하가 곧아진다. 정직해진다. 라는 거죠. 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모든 일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기초가 닦인다. 경계할 점은 뭐냐 하면 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성의 약점을 극복하는 겁니다. 바른 말을 꼭 듣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리더의 투명함, 뭐 이런 명기. 계시와 힘입니다. 명기가 주는 계시와 힘은요, 인재를 얻어 큰 일을 성취할 수가 있죠. 진나라 효공이 상황이라고 하는 개혁가를 얻어서 천하통일의 기반을 닦은 일. 근데 상황은 진나라 출신이 아닙니다. 위나라 출신입니다. 외국의 인재를 스카우트한 케이스죠. 그 다음에 유방이 진시황과 이사. 진시황이 천하를 돕는데, 천하를 통일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 이사.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출신입니다. 외국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방을 도왔던 서한 삼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리더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인재들을 수용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대의 경우는 망국이죠. 그죠? 걸주, 너무 잘 아시는 걸주. 그 다음에 우나라 임금, 가도벌객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죠. 이 객자가 너무 글자가 어려워서 그렇지. 객을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진나라가 우나라에게 사실은 우나라도 집어삼키고 싶어서
말 안 듣는 객을 내가 공격을 좀 할 테니까 지나가는 길에 우나라가 있었어요. 이쪽에 객이 있고 그 길을 빌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우나라 임금한테 좋은 말이며 그 다음에 옥이며 이런 보석 같은 걸 줘가지고 꼬십니다. 그랬더니 탐욕스러운 우나라 임금이 길을 빌려줘. 그래가지고 길을 빌려서 객을 벌하고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까지. 그래서 가도벌객하면은 구실을 삼아가지고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이긴 합니다만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어리석은 우나라 임금에 대한 풍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요 고사성어를 빌려가지고 임진왜란 왜구가 정명가도하겠다 한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명나라를 정벌할 테니까 길 빌려달라. 그러는 게 정명가도입니다. 초나라 평왕은 나라를 지탱할 만큼 큰 인재였던 오자서를 기용하기는커녕 오자서의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이죠. 간신배의 모함에 놀아나서 결국은 오자서가 오나라로 망명해서 오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나중에 초나라로 쳐들어와서 죽고 없는 초나라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하는 굴미오 편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보복을 당하죠. 이게 리더가 명기하지 못하면은 이런 인재를 놓치게 되고 결국은 망국을 초래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까지 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시를 몇 가지 들면 사람이 따르죠. 리더가 투명하고 밝고 깨끗한데 사람이 안 따를 리가 있겠습니까? 따르죠. 둘째, 과정이 당당해진다. 당연하죠. 그죠? 세 번째, 간사한 자를 비춰볼 수가 있죠. 리더가 곱고 밝으면. 거울하죠. 거울이라고 하는 거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간신은 간신배처럼 보이죠. 저 크게 보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명기가 주는 계시고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강의를 들으신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나중에 제가 PDF 올려놓으시면 집에서 심심할 때 한번 써보세요. 따라서. 패막대우 부자지. 실패를 초래하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보다 큰 건 없다.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명기하고 관계되어 있는 고사성어들 명언명품을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지인자지다. 남을 아는 사람은 총명하고 자지자 명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을 아는 사람은 한 차원 높고 밝고 자성자 강이다.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이게 노자간 유명한 명언입니다. 불계 우인이요 불의 우천이다.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하늘조차 무섭지 않다. 이게 밀리다가 명기하면 하늘조차 안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왜? 떳떳하니까요. 그죠? 선치인자는 능자치자야. 남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내가 먼저 밝아야 된다. 명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따라 나오는 이야기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하면서 남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없더라. 라고 하는 염철론이 나오는 유명한 명언입니다. 행유 부덕자는 개반구제기다. 어떤 행동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원인이 없는지 돌아봐라. 그러니까 명기할 줄 아는 리더는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결과가 좋지 않으면 먼저 나 자신한테 문제가 없는지 반구제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유명한 명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위공과 납관 두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건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강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두 가지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상당히 내용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질론 6가지를 다 하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겹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두 번째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나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문자로 주시면 말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절고 잘 들으셨어요? 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하실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죠? 예. 제 강의가 완벽했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전자라고 믿고 다음 주 토요일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